경남 양산을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국회의원 연결합니다. 김 의원님. 예, 반갑습니다. 김두관입니다. 네, 지금 경북 지역의 산불 소식, 또 경남의 하동의 산불 소식 들으셨을 텐데 예. 우리 김 의원님은 또 경남 지사를 역임하셨고 또 하동은 또 남해와 이 고향이신 남해와 상당히 또 가까운 곳이기도 한데 예. 이 산불 이렇게 나는 경우에 주로 지자체 또 단체장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시나요? 사실은 임야를 많이 가져 있는 시장 군수님들, 네. 또 그 시도지사님들은 가을부터 보면 걱정이 너무 많거든요. 가을 되면 이제 건조한 날씨에다가 강풍까지 불고, 네. 또 산불이 나면 그 사람 힘으로 좀 끄기 힘듭니다. 대부분 아하. 이제 소방 헬기라든지 네. 또 소방 대원들이 이렇게 하는데 오늘 이번 난 안동 예천구는 굉장히 산불이 크게 났더라고요. 어허. 지금 올 오전에 좀 이렇게 그 바람이 잠잠해져 가지고 네. 그나마 지금 그 산불이 거의 꺼져가고 있는 상황이라 참 다행이고요. 경남 하동하고 또 충북 영동에도 산불, 온산에도 산불이 나서 네. 소방관들하고 관계 공무원들이 지나다 애를 먹고 있는데요. 네. 어떤 인명 피해는 없어 다행인데 재산 피해는 클 것 같아서 네. 지금 코로나19 재난도 있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경남도지사 또 광역단체장도 역임하셨지만 또 전국에 또 산불과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주무부처가 또 행정안전부 또 그 전신인 행정자치부의 장관을 지내시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이제 행정자치부 네. 장관 때 소방본부로 있던 본부를 네. 소방방재청으로 승격을 해서 어. 또 그랬는데요. 중간에 또 이 직제가 좀 네. 흩어졌다가 이번에 이제 다시 부활을 하고 전체 소방 대원들을 이제 국가직으로 이렇게 일어나 했는데 아. 지방자치 흐름하고는 좀 그 흐름이 좀 다르지 않냐는 문제 지적도 있지만 네. 특히 이제 대형 산불 같은 경우는 전국의 이제 영동 산불 같은 경우는 전국의 소방차들이라든지 인력이 다 총동원돼서 일사불란하게 지휘를 통해서 그런 이런 장점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도 지금 이거 소방 공무원들이 네. 국가직으로 되었습니다. 저희가 몰랐네요. 소방방재청의 3파 역할을 하셨던 분이 김두관 네. 의원님이셨군요. 방금 전에 또 이제 2003년 이야기를 또 드렸는데 이게 또 2003년 그러면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지금 예, 초대 행정자치부 장관을 했습니다. 예, 이 선거 부산 지역은 또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인연이 각별한 곳이고 또 의원님 지역구 인근인 김해 바로 이 봉화마을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이기도 한데 자 지금 그 지역이 뜨겁습니다. 낙동강 벨트가 지금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데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지역 판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예비 후보 세 분들 김영춘, 변성환, 박인영 네. 세 후보께서 열심히 선여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아하. 아무래도 여론조사를 보면 현재 시점에서는 야권에 비해서 우리가 좀 열세인 상황입니다. 네. 물론 선거는 결과를 알 수 없는 거지만 어떤 좀 어려움이 있고요. 특히 이제 야권에서 선두를 달리는 우리 그 박형준 후보가 네. 지금 뜨거운 감자가 된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사찰 문제와 깊이 관여되어 있다는 주장 때문에 본인은 반박을 하지만 네. 저희들이 볼 때는 이제 이명박 정부의 정무수석 또 홍보기획관, 사회특별보좌관을 역임하면서 이명박 정부 5년 내내 핵심에서 보좌한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은 지금 그 부산시장 후보를 음해하기 위해서 공격을 한다 하지만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 박영준 후보가 이 이명박 정부의 그 민간인 사찰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지 않는가 이런 게 이제 주요 사안이 되어 있고요. 민감한 이슈가 되고 있네요. 의원님 그런데 한 보도를 봤는데 김두관 의원에 대한 정치 사찰이 드러났다.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 제가 경남도지 도정을 2010년 7월 1일부터 2012년 7월 8일까지 2년간 경남도정을 봤는데요. 그때 이제 낙동강 4대강 사업이 쟁점이 됐고 저는 이 부분이 국가 실책이긴 하지만 전혀 우리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해서 이명박 정부 4대강 사업에 제가 반대 특위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문제 제기도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유튜브에서 어디서 방송을 한 어제 보니까 그 인천의 송영길 강력시장하고 또 최문순 강원도지사하고 저하고 상당히 많은 분량으로 사찰한 내용이 적시되어 있더라고요. 그 내용도 직접 확인을 하셨습니까?
예, 일단은 하기는 했습니다. 아, 예, 그렇다면 뭐 동남권 부의경 강력자치도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도 오히려 문제 제기를 하고 네. 또 대북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대북 쌀 지원 경남도 차원에서 지원하려는 문제도 아하. 지적을 하고 4대강 사업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고 뭐 그쪽 그 사찰 내용을 보니까 뭐 좌파들에게 좀 더 많은 뭐 이런 도움을 공공기관 도움을 줬다 뭐 이런 좀 네. 우리 이런 문민정부에서 있을 수 없는 그렇군요. 내용들이 너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많이 놀랐습니다. 아, 김두관 의원께서 광역단체장일 때 그 예. 당시에 사찰을 받은 또 내용도 확인이 됐군요. 자, 부산 판사와 관련해서 이 가덕도 신공항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동안 계속 꾸준하게 분석이 되어 왔었는데 예. 이게 국민의힘 쪽에서도 원하는 지역 정책이 되다 보니까 별로 차별화가 안 된다. 여야 유불리를 따지기 어렵다. 이런 또 진단도 나오는데요. 사실은 뭐 가덕도 신공항을 통해서 이제 동남권의 부활 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사실은 반대하기 어렵잖아요. 부산의 대부분 국회의원들이 국민의힘인데 네. 뭐 시민들의 요구와 이해를 반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우리 비대위원장인 김 위원장께서 김동인 위원장께서 좀 다른 이야기를 했는데 네. 강력한 요구에서 동의를 했고요. 아마 26일 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 특별법이 통과되는 데는 별 문제는 없고요. 아, 26일 통과가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예.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가능한 걸로 지금 우리 국토교통위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를 했고요. 네. 법사위에 가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서 그 26일에 본회의에서 통과가 됩니다. 문제는 전체 공기는 줄일 수가 없잖아요. 안전하게 네. 세계 최고의 안전한 공항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절차를 밟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아하. 한 3, 4년 걸리는데 예타 면제를 포함해서 사전에 이렇게 타당성 조사 이런 것들을 하면 네. 환경 영향 평가 이런 걸 하면 그 인허가 기간 한 4년을 한 1년 6개월 정도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029년에 완공이 되고 2030년 세계 엑스포를 중앙정부와 부산광역시가 공동으로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라서 그렇군요. 예, 아무래도 이 속도를 좀 내는 것 때문에 특별법이 쟁점이 됐었고요. 아, 부산 엑스포까지 연결될 수 있다. 또 이런 말씀을 예,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네. 부산 시내 신항하고 또 남북철도가 열리면 TSR 수비대 횡단열차를 통해서 유럽 시장을 공략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트라이포트라고 해서 이제 공항, 항만, 철도 동시에 이제 부울경의 그 SOC가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지금 뭐 부울경이 많이 지금 낙후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서울에 비해서 그래서 새로 좀 도약할 수 있는 서울과 선여 경쟁할 수 있는 그런 부울경으로 도약하는 데서 가장 핵심이 좀 가덕 신공항. 그렇군요. 특별법이 통과되면 또 이번 선거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지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 김두관 의원께서 지금 제안하고 있는 또 주장하고 있는 이 내용을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아주 파격적인 김두관 안을 제안하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코로나 방역으로 인해서 이제 그 우리 GDP의 기여분이 한 100조 정도 이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네. 사실은 OECD 선진국들이 마이너스 8% 성장을 했는데 저희들은 이제 작년에 마이너스 3.1% 성장을 해서 네. 사실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5% 정도 성장률이 높았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게 이제 GDP에 기여한 부분이 100조 정도 이상인데 이게 사실은 K 방역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께 자영업자, 소상공인, 뭐 어르신 국민 모두 협력한 덕분에 네. 이 100조 원이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추가가 되었고 이걸 이제 세수로 하면 20%그 조세 부담률을 하면 20조 정도 정부가 더 세금을 거둔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금 뭐 10조다, 15조다, 20조 논쟁이 지금 되고 있는데 네. 아마 제가 미리 제안했던 한 20조 정도로 4차 재난지원금이 그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제가 네. 이제 100조를 하니까 상당히 파괴를 하는데 이게 올해 한 해에 그렇게 지금 하자는 게 아니고 이 코로나19 여파가 장기적으로 한 4, 5년 정도 갈 겁니다. 네. 특히 코로나 재난으로 인해서 이 양극화와 불평등이 훨씬 더 심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GDP 기여분 한 100조 정도는 국가 예산을 잘 짜서 네. 특히 자산이라든지 이런 쪽이 완전 양극화된 불평등이 심화된 이런 쪽을 지원을 해서 네. 우리 양극화를 좀 극복하는 데 사용하자는 게 제 제안인데요. 아마 적극적인 검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두관 의원께서 제안하신 김두관표 재난지원금은 최대 이제 100조 원인데 이렇게 되면 최근에도 재정에 부담이 된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시는 분이
홍남기 경제부총리거든요. 그래서 예. 홍남기 부총리의 김두관 의원이 경고를 했다. 이른바 김홍 충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괜찮겠습니까? 재정적으로? 그런 것까지는 뭐 좀 언론에서 확대 해석한 거고요. 재난 시기는 빚 없이 넘기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나라가 빚을 지지 않으면 국민들이 빚을 질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이제 국가 재정은 굉장히 우리 OECD 국가 중에 건강한데 네. 사실은 지금 이제 가계부채는 한 1,600조 정도 되고 그것의 80% 가까이가 소위 그 주택담보대출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 국가 재정은 굉장히 그 채무 비율이 양호한데 이제 기재부에서는 매우 소극적인 입장입니다. 아마 재정 당국에서는 안정적인 세원을 예산을 관리해야 되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지금은 거의 전쟁보다 더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국가 채무 비율을 한 지금 43% 정도 한 10% 정도 높이면 100조 정도 재원이 가능하고요. 또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이 가을에 집단 면역이 좀 생기고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 지금 올해 반도체라든지 그것도 연료전지라든지 또 소부장이라든지 상당히 수출이 굉장히 잘 되고 있어서 충분히 그런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데 문제는 전체적으로 파이는 커지는데 이 불평등하고 양극화가 더 심화돼서 또 그 양극화는 사실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뭐 기본소득이든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는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안도 있고 또 이낙연 대표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플러스 또 선별, 두텁고 또 범위를 넓혀서 지원하는 방식도 있는데 100조 원이면 이거 최대 규모인데 전 국민에게 지원하게 되는 것인지요? 이 부분은 전 국민에게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아까 양극화가 심화된 취약계층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취약계층 어려운 뭐 이 하위 한 30-40%의 자산을 형성하는 데 도움 주는 방식으로 좀 프로그램을 짜야 된다는 건데 저는 최근에 이제 기본소득하고는 좀 다른 기본자산제를 도입을 주장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기본자산제. 신생아가 이제 27만이 작년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신생아 아이에게 2천만 원씩 이 국가가 신생아에게 신탁을 하고 2천만 원씩 그것도 오늘 국민연금이라든지 자산운용에서 20년 동안 운용을 해서 이 성인이 되면 5천만 원 정도를 수령하는 게 기본자산제인데요. 이게 이제 상당히 지금 아직 굉장히 논란은 안 됐지만 굉장히 주목을 좀 받고 있는 거고요. 아니 그러면 아이가 태어나서 성인이 되면 5천만 원씩을 받게 되는 겁니까? 사실은 그 30만 원 지금 27만 원짜리는 30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2천만 원 정도를 아이에게 신탁하면 6조 정도 되는데요. 우리 예산이 지금 올해가 558조고 2, 3년 후면 600조가 되니까 600조의 1% 정도의 그 재원으로 이런 기본자산제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이제 고등학교쯤 돼서 이제 친구들하고 뭐 우리가 돈을 한 5명이 합해서 새로운 창업을 하자 이렇게 하면 한 2억 5천 정도 되니까 창업을 할 수도 있고 대학 등록금으로 할 수도 있고 또 뭐 하여튼 어쨌든 새로운 그 기회를 주는 건데 대부분은 대한민국의 한 15% 정도를 빼고는 흑수저로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정부가 그래도 흑수저에서 동수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한두 번은 주는 게 대한민국을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미끄럼이 될 수 있다. 이런 기본자산제. 기본자산제인데 상당히 뜨겁게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김두관 의원께서도 지금 4차 재난지원금 또 아이들에게 성인이 되면은 신탁됐던 자산을 5천만 원까지 불려서 주는 기본자산제도 이야기하시는데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기본소득이 굉장히 이제 국민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있는데요. 이제 그 며칠 전에 제가 기본소득당 대표인 용해인 의원하고 한 2시간 정도 토론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 들어보니까 이제 월 60만 원 정도 기본소득을 주면 전체 1년에 720만 원 정도를 주는 거지 않습니까? 720만 원을 주는데 5천만 원 전체 주니까 한 314조 정도 지금 우리 전체 국가 예산의 절반 또 조금 넘는 돈인데 그거는 이제 15년, 20년 후의 일이고 우선은 뭐
월 5만 원씩 해서 60만 원을 주는 거, 또 뭐 1년 한 번에 뭐 100만 원 주는 이런 안들이 있는데, 네. 사실은 이제 그 기본소득은 어떤 전제냐면, 인공지능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이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그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네. 완전 소득이 다운이 됐을 때 기본적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자본주의 원리라는 게 이제 소비를 통해서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 CEO 입장에서는 기본 소득이 없으면 우리 사회가 완전 그냥 다운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오히려 저 미국의 실리콘밸리 CEO들도 뭐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라기보다는 자본주의의 기본 소비와 투자와 이런 선순환 이런 것 때문에 주장한다는데 네. 여러분들께서 이제 많이 비판을 해서 저는 비판하고 싶지는 않고 네. 기본소득이 어떻게 실행 가능한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기존의 복지체계를 흔들지 않고 네. 하는 오히려 김두관 표 기본자산제를 먼저 좀 해서 네. 오히려 그 양극화를 극복하는 했으면 좋겠다 하고 보고 있고 실제 기본소득은 5천만 전체에게 줍니다. 알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네. 부자나 주고 그래서 이 불평등 해소하는 별 도움이 안 가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소득이 많은 사람들한테 누진 적용을 해서 네. 이렇게 한다는 주장을 하긴 하던데 좀 더 기본소득이 좀 네. 할지는 좀 지켜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또 이 질문 반드시 마지막으로 드려야 돼가지고요. 길게 또 기본소득제를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칭찬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자, 예. 노무현 정신 개성연대가 창립됐습니다. 예. 대선 도전으로 봐야 되는 거죠? 예, 노무현 정신 개성연대가 이제 우리 경남에서 주축이 돼가지고 이제 창립을 했고, 네. 얼마 전에 호남본부가 창립하고 아마 그 노무현 대통령이 갖는 그 이름의 상징성 때문에 네. 굉장히 전국적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다들 대선 도전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예, 거기 주도하는 분들이 네. 그 노무현 정신을 가장 잘 그래도 실천가는 김두관에서 저를 그렇게 한다라고 공식 좀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대선 도전과 관련된 더 자세한 사항은 다음에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고요. 기회 한번 주시면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